안녕하십니까. 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KOSS 랩에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오픈 프론티어 송태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스랩은 이제 오픈소스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 안에 퍼프라는 프로젝트와 UF 트레이스라는 어떤 이제 트레이싱 툴 그쪽 관련돼서 오픈소스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오픈소스 컨트리뷰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픈소스 개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개발 참여들을 했었으며 또 그런 개발 참여 방법은 어떠한 건지에 대한 어떤 저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이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고요.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의 자체가 세 개인 건 아니지만 이제 큰 레파토리는 세 개 정도로 나눠지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제 주관적인 어떤 관점들도 좀 많이 녹아져 있지만 이 어떤 사업자 혹은 어떤 기업 입장에서 혹은 어떤 사회 입장에서의 오픈소스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개발자 이제 그 오픈소스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픈소스 개발 과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오픈소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오픈소스 자체가 어떤 개발의 메커니즘과 어떤 순서와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진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이제 베이스에 깔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실습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기사용법 기준으로 어떻게 오픈소스 개발자의 시점으로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어, 이제 좀 하나의 어떤 컨셉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의 기능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근거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각자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고요.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기술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봤고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구체적인 사례들을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생각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오픈소스 하면은 뭐 리눅스 커널 얘기 나오고 뭐 최초의 오픈소스는 어땠느냐 뭐 오픈소스의 정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발자이기도 하고 좀 직접적인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좀 더 개발자의 관점에 가까운 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트렌딩 사이트가 있죠.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 GitHub에 보시면은 트렌딩이라는 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이제 오늘 스타를 많이 받은 프로젝트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 GitHub에서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 유저들이라고 하면은 뭐 다 당연히 개발자들이겠죠. 그러면 그 개발자들이 어느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언어별로도 나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C++, 뭐 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언어별로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뭐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 리눅스 커널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뭐 리눅스 커널은 여기서 개발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여기서는 이제 미러링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고, 아, 이런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구나. 이렇게 눌러봤을 때 특정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스타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커밋이 쌓여져 있고, 내용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직접적으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허브에서 관리되는 어떤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들이 어디 프로젝트에다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정보들도 살펴볼 수 있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훌륭한 개발자 분들의 내용도 이렇게 프로파일 내용도 같이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깃허브로만 관리가 오픈소스가 모두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픈허브라는 사이트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그냥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서치도 해보고 찾아보고 눌러보면서, 아,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지,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픈허브에 들어가시면요, 오픈허브 넷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동일한 어떤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예, 여기도 리눅스 커널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액티브한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들이고, 컨트리뷰터들 중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홈페이지로 볼 수 있는지 도큐멘테이션, 뭐 다운로드, 뭐 이슈 트래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그 통계 데이터도 함께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석, 블랭크는 얼마나 양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컨트리뷰터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들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비율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상세 정보들도 함께 가지고 있고, 기스로 트래킹이 되든 깃허브로 트래킹이 되든 아니면 깃허브로 관리되지 않든 간에 이제 전부 다 오픈허브에서는 따로 트래킹을 하고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어떤 프로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거의 유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깃허브에서는 초록색으로 어떤 컨트리뷰션에 대한 그 기록을 색칠해서 이제 살펴보는 방식이지만, 어, 이제 오픈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블랙덕이라는 회사에서 다 트래킹을 해서 기수로 관리되든 아니든 간에 오픈소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로 트래킹 해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깃허브로 관리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자꾸 언급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kernel.org를 들 수가 있죠. 실제 여기 URL로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깃허브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리드온리 페이지인 거죠. 그러니까 깃허브에서는 이슈도 남길 수 있고, 플리캐스트도 올릴 수 있고, 프로필도 관리되고, 뭐 다양한 웹사이트 위에서의 어떤 액션들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뭐 거의 뭐 이제 푸시하고 풀받고 뭐 클론하고 막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어떤 기세 리모트 리포지토리 역할만 하는 아주 간단한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깃허브로 관리되는 프로젝트들 혹은 깃허브로 관리되지 않는 프로젝트들,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런 오픈소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접하기 좋은 어떤 자료들은 대부분 어떤 기업 간의 어떤 관계 혹은 기업 안에서의 오픈소스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픈소스가 어떤 의미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오픈소스의 역사 근데 개발자 시야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저는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오픈소스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기보다 어,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본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개인, 그리고 사회, 기업.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측면을 모두 다 아우르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개발자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개인 입장에서 오픈소스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기술적인 학습과 교육적인 어떤 자료, 그리고 뭐 성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오픈한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로서 잘 활동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좀 기반 기술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같이 해야 될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되게 중요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로서 많이 활동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픈소스에 접근하지 않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게 됐고 그런 오픈소스를 분석해보고 이해하고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성장될 수 있고 또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취업과 이력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성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어떤 식이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뭐 인텔 다양한 이제 회사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참여 이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참여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오픈소스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오픈한다던가 혹은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에 내 맘대로 참여해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점, 뭐 또 기여해 볼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점도 있지만 어, 좀 이런 측면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가치가 완벽하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가치가 더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 또 내가 인풋 대비 결과를 내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봉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물론 좋지만 어떤 어, 인풋 대비 뭔가 아웃풋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치부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윤이 창출되지 않고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기업 측면에서 한번 오픈소스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이득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픈소스를 끌어다 쓰게 되면은 바닥부터 만들지 않더라도 어, 이제
어떤 실제 솔루션이나 프로덕트를 만들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진행할 수 있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또 이제 기업 자체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력이 보강되는 어떤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 채용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이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왔는데 굉장히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혹은 이제 좀 긴가민가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뽑았으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사팀이라든지 채용팀이 굉장히 잘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오픈소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오픈소스의 이력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신뢰도 있게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돼서 굉장히 이점이 되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미에서 굉장히 이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입장으로 보면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의미인 거는 소프트웨어 역사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다른 어떤 건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그런 분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뭐 100년도 안 됐죠. 그러면은 그런 짧은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 발전을 같이 하지 않고 각자 어떤 감춰진 상태에서만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되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이 더디어지고 뭐 좀 좋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소스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다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되고 함께 발전을 이바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길게 삼각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오픈소스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 자체만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근데 이렇게 굉장히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개인 입장에서 자원봉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끌어다 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잘 살아남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굉장히 선두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오픈소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첫 강의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하고도 오픈소스하고도 좀 연관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개발자가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요런 부분들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픈소스와 연결지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개발자라고 하면은
좀 두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연구 쪽도 있겠지만 이제 솔루션,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만드는 어떤 개발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오픈소스들을 잘 조합해서 오픈 그 솔루션이나 프로덕트가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요 타겟은 엔드 유저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솔루션이나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고 또 이제 기반 기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비유하자면 어떤 엔진 자체를 만든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프레임워크라든지 라이브러리, 어떤 OS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기반 기술의 엔지니어로서 어떤 또 개발자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잡게 되면요, 어떤 코어한 영역으로 이제 다가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시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픈소스 참여는 굉장히 필수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냥 클로즈 소스를 통해서 이제 회사 내에서 그 코어 팀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오픈소스가 그 소프트웨어 전체 산업에 있어서 기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픈소스 참여는 뭐 거의 당연하고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코어 개발자다, 어떤 특정 기술에 굉장히 도메인의 전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소스를 참여하고 뭔가 오픈소스에서 개발을 하고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반 기술 엔지니어로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 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기시나 깃허브를 통해서 프로페셔널하게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간단하게만 기술 쓰고 깃허브를 쓰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서 함께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리뷰를 하고 어떻게 디스커션을 하고 어떻게 커밋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출을 하고 어떻게 머지가 되고 어떻게 리베이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오픈소스의 어떤 개발 커뮤니티의 문화에 맞춰서 이 사람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코드가 이제 합쳐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수죠. 먼저 이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뭔가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리눅스 커널에다가 참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장벽이 되는 거는 리눅스 커널 메인라인에다가 내 코드를 어떻게 넣냐는 거죠. 그럼 문화를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패치 메일을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것이며 단순히 LKML 메일에다만 보내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개발하려고 했던 내용을 남들이 개발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충돌 이슈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도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강의 내용 중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을 하게 되면요, 일단 초기 진입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해당 분야에 대한 난리지, 그러니까 도메인 난리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OS 쪽을 하겠다. 근데 OS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 쪽을 하겠다 하면 네트워크 쪽에 대한 어떤 도메인 날리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당연히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난리지가 이제 레벨별로 당연히 더 두터워져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보 시절부터 나중에 이제 고수로서 나가갈 때까지도 굉장히 내공이 단단하게 쌓여져야 되는 어떤 도메인 난리지 부분이죠. 근데 이 1번이 되고 나서 2번을 하는 도중에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라는 것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공도 좀 부족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리비얼 패치라고 하죠. 좀 소소한 패치들 위주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히 뭐 소소한 패치여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버그 픽스, 뭐 리팩토링,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더 코어에 더 다가가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저도 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단계인데요. 이 소스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리뷰하고 소스 리딩. 그러니까 소스 리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뭐 메인부터 펑션 하나하나를 읽어본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뭐 GDB 같은 걸로 백트레이스를 하고 나서 펑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본다. 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좋은 접근 방식이지만 리뷰와 어떤 그리고 또 오픈소스의 디스커션에 걸맞게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소스 리딩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오픈소스에 이슈를 올렸을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스 리딩 하면서 뭔가 같이 답변도 달고 디스커션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안 그러면은 누군가가 플리캐스트를 보냈어요. 안 그러면은 뭐 패치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하고 하면서 소스 리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초보에서 그 중수 이상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더 핵심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특정 소스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뭐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메인테이너라든지 커미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시간이 널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교육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작전은 그분들이 만든 코드, 그분들이 만들어서 올린 코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뷰를 원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드신 거를 당연히 칼같이 리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죠. 그 소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읽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 간파해서 리뷰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메인테이너나 컨트리뷰터 단순히 질문 세례만 해가지고 뭔가 배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어떤 더 중요 엔지니어, 주요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어떤 스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당연히 이 3단계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패턴으로 또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뭐 제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서 언급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더 궁극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어떤 빅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메인테이닝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패턴으로 움직여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개발자의 모든 개발자 분들이 오픈소스를 하실 필요는 없죠. 뭐 오픈소스 참여가 필수이지도 않고요. 근데 방향성을 고민해 볼 때 어떤 혹시 기반 기술을 방향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는다면 이런 패턴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이어서 오픈소스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기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메커니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